가끔 버려야 될 물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그렇게 물건 몇 개 정도를 보관하는 정도지만 이것이 지나쳐 집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강박증의 한 종류인 저장 강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 벌어졌던 비극적이고도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7년 3월 뉴욕 맨해튼의 어느 맨션에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자신을 찰스 스미스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경찰의 신고에 이 맨션 근처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다며 아마도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맨션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살고 있던 콜리어 형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호머 러스크 콜리어와 랭글리 웨이크먼 콜리어 형제는 각각 1881년 그리고 1885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 중 호머의 사진은 공개된 것이 없고 동생 랭글리 콜리어의 사진만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은 풍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유명한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딱히 부족한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호머는 법대를 졸업하고 랭글리는 공학과 화학을 전공합니다. 이들은 맨션 한 채에 모두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1919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라서게 되었고 두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맨션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나중에 형제의 어머니가 눈을 감으면서 저택과 재산 모두를 그대로 형제에게 넘겨줬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살던 집은 꽤 평범했다고 합니다. 다만 나중에 형제의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유산으로 자기가 사용하던 소지품과 의료기구를 전부 물려줬는데 이 유산으로 받은 물건들의 양이 상당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맨션에 꽤 많은 물건이 쌓이게 된 듯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는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당시 호머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랭글리는 악기 관련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형제의 삶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호머가 겪은 어떤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머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눈 뒤쪽에 생긴 출혈로 인해 시력을 점점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인 호머의 간병을 랭글리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형제의 은둔 생활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형인 호머의 시력이 상실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 두 형제는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의사가 형의 시신경을 일부러 절단해서 완전히 실명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약을 처방할 거란 생각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망상질환의 증세도 가지고 있던 듯합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만의 식이요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척이나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랭글리가 호머를 위해 준비한 식사는 오렌지, 검은 빵, 땅콩 버터로 구성된 식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오렌지를 식단에 극단적으로 많이 포함시켜 일주일에 무려 100개가 넘는 오렌지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먹어야만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믿었는데 형제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자신들이 의사의 아들이고 또 집에 있던 의학 서적만 1만 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방식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호머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두 사람이 이런 은둔 생활을 가속시킬 뿐이었습니다. 사실 두 형제가 바깥 생활을 더 기피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살던 지역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른바 할렘으로 흔히 알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들이 좀 더 어리고 젊을 때만 하더라도 주로 상류층이나 중산층이 살던 지역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거주민들의 성향이 점점 변하면서 나중에는 범죄율도 높은 우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두 형제는 극도로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나마도 랭글리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끔 외출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사람을 피하기 위해 자정에만 외출했으며 빵 하나를 구하기 위해 몇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갔습니다. 굳이 빵 하나 때문에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던 이유는 그곳에서 파는 빵을 사야만 한다는 강박증 때문이었는데 이 강박증은 더욱 심해져 저장 강박으로 발전되고 결국 집안에 물건이 계속해서 쌓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물건이 쌓이고 쌓이면서 집안에 물건이 넘치게 되고 심지어 창문 바깥으로 물건이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특이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주변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쓰레기집이란 별명으로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특히 짓궂은 사람들은 창문에 돌멩이를 던지면서 장난을 쳤는데 이런 점으로 인해 오히려 형제는 더 안으로 숨어들어만 갔습니다. 예전엔 부유한 집안이기도 했고 모아둔 돈도 있어서 그동안은 어느 정도 문제없이 살아오긴 했지만 두 형제가 경제활동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쓰기만 하다 보니 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진은 가스를 끊겠다는 통보를 하러 온 사람들과 랭글리가 언쟁을 벌이고 있던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을 많이 체납하게 되는데 결국 뉴욕시에서는 맨션의 전기, 수도, 가스를 끊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랭글리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집안에 마침 보관해뒀던 물건들 중에는 포드 T 차량 모델의 엔진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조해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의 경우 근처 공원에 있는 펌프를 사용해 물을 길어왔고 쓰레기통에서 먹을 만한 음식을 발견하면 가져와서 형제가 나눠 먹는 등 형편이 무척 좋지 못했다고 하네요. 형제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밖에서는 반대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가 집안에 현금을 쌓아두고서 일부러 돈이 없는 척 거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잡동사니를 집에 대량 보관하는 것 역시도 미친 척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끊으려 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엄청난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소문이었지만 소문은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형제의 집에 들어오려는 침입자들이 생겨납니다. 랭글리가 침입자를 필사적으로 막아내기도 했고 또 집안에 워낙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쉽게 내부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불안 증세가 있던 형제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랭글리는 한 가지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집 내부에 마치 터널과도 같은 복잡하고 좁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물건들을 쌓아 완전히 막아버렸는데요. 랭글리가 만든 미로 같은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일부러 가짜 통로를 여러 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가짜 통로마다 특별히 만든 함정을 설치해서 침입자가 함정에 걸리면 움직일 수 없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집 내부에 이른바 부비 트랩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침입자를 막아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벌어질 비극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해당 지역에서도 꽤 골칫거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딱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집에 온갖 물건을 넘치듯이 보관해두는 점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떠돌던 여러 소문들로 인해 구경꾼들이 몰려와 저택 근처를 밤늦게까지 방문하기도 하니 다른 이웃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이들 형제를 요주의 인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1947년 3월에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찰스 스미스라고 밝힌 인물이 콜리어 형제의 집안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오고 있으며 이런 악취는 정말로 처음 맡아보는 것, 아마도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아닌가 하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신고자가 정말 집의 내부에 들어갔다 왔는지도 알 수 없고 형제의 집 자체가 하도 신고가 잦았던 곳이다 보니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자체도 분명하지가 않았지만 경찰은 어쨌든 신고대로 직접 방문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찾아갔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형제의 집 내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입구에까진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현관에서부터 잡동사니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었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나마 만들어진 통로를 통하는 것, 그마저도 그 통로에는 랭글리가 만든 함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덜컥 함부로 들어갔다간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냈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예 집 바깥으로 나가서 창문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창문마저 성한 곳이 몇 개 없기도 하고 어떤 곳은 물건들로 막혀 있거나 열리지 않다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진입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집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겨오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보관되었던 물건 때문에 풍기는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시체 냄새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콜리어 형제의 형이었던 호머의 시신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호머의 시신은 의자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질병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아사, 즉 굶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있어야 할 또 다른 사람, 동생 랭글리 콜리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형인 호머가 아사한 채로 발견되고 동생 랭글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동생 랭글리가 형을 두고 몰래 도망쳤단 것. 이 이야기는 형제와 관련된 예전 소문과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두 형제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형을 간병하다가는 이 재산을 다 쓰지도 못할 거라 생각한 동생이 몰래 재산을 전부 챙겨서 어느 날 도망쳤다는 내용의 소문이었습니다. 또 경찰에 접수된 제보들 중에는 동생 랭글리와 닮은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여러 곳에 조사 인원을 파견했지만 시대 특성상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동생 랭글리에 관한 이야기가 종식된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무수한 소문을 뒤로하고 어쨌든 집 정리가 우선이었기에 고용된 인부들은 형제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쌓인 물건을 밖으로 옮기던 인부들, 그중 한 사람은 어디선가 풍기는 이상한 악취를 맡게 되는데 분명 호머의 시신을 오래전에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비슷한 악취가 계속해서 풍겨왔다고 합니다. 악취가 생각보다 집에 강하게 남아있다고만 여겼던 그는 일단 쌓여있던 물건을 계속해서 정리했는데요. 한쪽을 막고 있던 어떤 물건을 빼내자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으로 인해 가려진 곳에는 좁은 길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심하게 변한 시신이 한 구 엎어져 있던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동생 랭글리의 시신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동생 랭글리가 숨진 시점이 형보다 더 먼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머는 동생 랭글리가 먼저 숨지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랭글리가 숨지게 된 경위도 무척 황당했는데요. 비밀 통로에 만들어둔 함정에 본인이 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이 형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도 아니었고 숨겨둔 재산을 전부 들고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동생 랭글리의 경우는 집에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자기 집에 보관했던 물건들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니 대단히 황당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고도 하네요. 여담으로 형제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의 양은 상당했습니다. 1층에서 빼내온 물건의 무게만 해도 약 19톤이 넘었으며 집 전체에서 빼낸 물건의 무게는 무려 84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더 합치면 거의 120톤의 물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제의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과 의료 물품들도 많았지만 대다수는 형제가 주워왔던 잡동사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네요. 형제의 집 정리를 구경하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그나마 쓸만했던 물건은 경매에도 내놓고 형제의 은행 계좌 등을 정리해보니 최종적으로는 형제의 유산이 그 당시 약 9만 1,000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146만 달러 정도의 유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기들이 형제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갑자기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 중에는 엘라 데이비스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츠버그 출신으로 사실 자기가 오래전에 형제와 헤어진 막내 여동생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자는 몇 년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돈이 많던 것으로 유명한 부자가 상속인이 없이 죽게 되자 자신이 부자의 숨겨둔 부인이라고 주장했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노리고 여러 사기꾼들이 들러붙었던 것인데요. 5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법적으로 상속이 인정된 것은 23명이었습니다. 콜리어 형제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콜리어 맨션 혹은 콜리어 현상이란 단어도 생겼는데요. 형제의 집처럼 쓰레기와 잔해로 가득한 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에 이런 물건이 점점 쌓이게 되면 위생적으로도 문제지만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형제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20명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형제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마저도 형제가 사후에 남긴 재산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이 가족관계에 있다며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판결이 났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기도 하고 또 생전에 형제들이 은둔 생활을 유지해 왔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꽤 씁쓸한 단편을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황당하면서도 또 비극적이었던 콜리어 형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